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를 시작으로 반도체 경기 정점이 지났다는 이른바 메모리 피크아웃설이 제기되면서 반도체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메모리 업황의 가늠자로 인식되는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이 분기 실적을 좋게 내놓으면서 또 전망과 현상이 엇갈린다. 이런 평가가 나올 만한데요. IT 분석의 대가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상은 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네.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렇죠. 서프라이즈죠. 매출이 일단 절대 규모가 77.5억 달러라는 건 작년 대비 거의 더블이 됐다는 거고 이게 예상치도 부합했고 당연히 순이익도 상당히 좋았고 이게 어떤 해석이 모건 스탠리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모건 스탠리에서 뭐 전망한 거를 완전 보란 듯이 그렇죠. 그렇지 않다. 뭐 잘못 이런 식으로. 본 거야라고 이제 보여주는 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마이크론이 그 어떤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이제 하향 조정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서프라이즈를 내니까 결국은 시간외에서 거의 14% 가까이. 네. 13.9%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뭐 하반기 들어서는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던 주가인데 이게 $90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도 한 정규장하고 합치면 15% 이상 폭등한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109, $110까지. 근데 문제는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대세는 그래도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 피크론이 온 게 아닌가 뭐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뭐랑 맞물려 있냐면 AI 거품론이랑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AI 쪽에 너무 과잉 투자되고 과잉 기대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론이 이제 어떤 전략을 내놓을지 이게 이제 궁금한데 마이크론의 전략은 어떤 겁니까? 일단 수요를 좀 잘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좋았던 거는 결국 서버입니다.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중요한 수요처 세 개를 보통 보면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고 그리고 PC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은 스마트폰하고 PC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이 작년부터 계속 좋았고 스마트폰하고 PC는 회복될 거야 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올 하반기는 스마트폰하고 PC 쪽에서 새로운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AI가 디바이스로 내려오는 온 디바이스 AI였거든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AI PC나 AI 스마트폰이 그렇게 뭐 임팩트 있는 서비스가 공개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의 핵심은 여전히 서버 쪽이고요. 그리고 AI 서버가 여전히 정말 1년 6개월 동안 질리도록 들었지만 결국 또 AI 서버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서버 쪽도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PC하고 스마트폰 쪽 이쪽은 이제 계속해서 별로 수요가 회복되지 못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한 거는 일반 기존의 우리 그 레거시라고 하는 그쪽 수요도 안 좋아지고 피크아웃 할 거고 그리고 이제 AI 쪽도 거품이 어느 정도 꼈기 때문에 뭐 HBM 같은 이런 쪽도 피크아웃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레거시 쪽은 일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그 AI 서버 쪽에서는 그런 징후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번 서프라이즈의 핵심은 결국 서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뭐 온디바이스라든가 뭐 PC 쪽의 수요도 사실은 대형 업체들의 전략에 따라서는 이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고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분야 아니겠어요? 이것도? 네네, 맞습니다. 수요 증가에 그런 걸 보면 이제 피크아웃이 된다. 이거는 좀 저도 의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이 지난밤에 이제 실적 발표한 게 이제 반도체 업체 중에 제일 먼저 이제 발표하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오늘 발표가 어떤 영향을 좀 시장에 미칠까 이걸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국내 메모리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한테는 그 밑에 있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도 그동안 워낙 조정이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오늘 시장은 좀 기대해 볼 만한데요. 그런데 이제 온도차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시 돌고 돌아서 HBM 관련주들이 다시 좀 더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HBM 관련주들이 좀 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여기서 또 마이크론도 내구 소비재인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쪽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코멘트가 없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전히 서버 쪽, 이 AI 쪽, 데이터 센터 쪽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 하이닉스가 이 HBM 수요 때문에 굉장히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어느 정도 극복해서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으로 확 끼었는 레포트가 나오니까 굉장히 뭐 마음이 좀 심란하기도 한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일단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최근 마이크론 목표 주가를 원래는 $160 잡았는데 $1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걸. 근데 뭐 물론 지금 현재 주가보다 높은 수준인데 $160에서 125 굉장히 많이 깎은 거잖아요. BNP 파리바도 보니까 내년까지 이 동종업계 AI 반도체 경쟁사보다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마이크론이 좀 죽을 것이다. 그래서 투자 의견도 2단계나 내리고 굉장히 여기는 더 심해요. 목표 달러가 $140였는데 $67로 거의 반토막으로 낮췄는데 마이크론 주가 현재까지로 보면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뭐 실적도 좋았지만 결국 가이던스에 대해서 다음 분기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굉장히 네.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피크아웃이라는 전망 자체는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면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한 달 뒤에 또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잠정 실적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렇죠.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올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수요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4분기에는 일단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이번 그 메모리 업사이클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은 과거 업사이클 같은 경우는 물량도 늘고 가격도 올라가는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사이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물량은 안 늘고 가격만 올라가는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조절하고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업사이클이 일어난 건데 그래서 지금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건 ASP라고 하는 네. 평균 판매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죠. 평균 단가. 네네.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ASP라는 평균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작년 4분기, 올 1분기, 2분기 계속 올라갔는데 3분기에 여기에 조금 이제 슬로우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분기별로 20%씩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3분기에는 이제 10%대로 좀 둔화가 됐네. 둔화가 됐거든요. 근데 다시 4분기에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마이크론 어떻게 보면 시간외 어떤 주가 환호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에는 좀 슬로우했지만 가이던스를 보니까 4분기에는 충분히 회복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는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해서 ASP가 올라가고 뭔가 이제 수요가 좋으려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서버 한 축으로 가지고 계속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AI 서비스에서 그러니까 뭔가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애플 인텔리전스든 아니면 그렇죠. MS 코파일럿이든 거기서 내구 소비재, 특히나 하이엔드 쪽에서 뭔가 AI 때문에 교체 수요가 자극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지 좀 더 구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동안에는 주가가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가이던스도 다음 분기는 굉장히 좋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환호한 건데 요거는 이제 연말 랠리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결국 내년까지 뭔가 이 강하게 이어가려면 뭐 내구 소비재 특히나 우리 그런 그 핸드셋 쪽에서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반도체도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공급자 위주의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단가가 높아지고. 근데 모건 스탠리가 15일자에 보고서를 겨울이 다가온다 이런 제목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26년까지는 공급 과잉이 올 거고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내림세로 접어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뭘 찍었냐면 SK 하이닉스도 하고 삼성전자 타격을 입을 것이다.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26만 원에서 지금 현재 26만 원인데 12만 원으로 반토막 거의 잘라버렸고요. 삼성전자는 10만 5천 원이 목표가였는데 이걸 7만 6천 원 이렇게 해서 30%가 대폭 낮췄어요. 이렇게까지 낮추는 게 투자 의견을 조정하는 게 좀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좀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요. 좀 박하다 싶은 네, 정도로 맞습니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방향을 선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고 예. 그리고 지난 사이클을 사실 잘 맞췄거든요. 겨울이 온다라는 그 보고서 자체가 아하. 예, 물론 이제 딱 적시에 그 타이밍이 맞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맞았던 거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이게 시즌 2 보고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어떤 우리 내구 소비재 쪽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스마트폰이나 PC 쪽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우리가 그 세 개 업체밖에 없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 업체가 가격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면서 뭔가 끌고 온 건데 그렇죠. 여기서 변수가 생겼어요. 중국의 CXMT가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제가 그 얘기 좀 네. 이따 하려고 했었는데. 네. 아. 그게 물론 이제 하이엔드 쪽에서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DDR4 같은 레거시 이런 쪽에서 이제 물량 폭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이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제 CXMT의 생산 능력이 지금 마이크론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웨퍼 기준으로 월 16만 장이면 거의 마이크론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온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하이엔드 쪽은 아무래도 영향을 덜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HBM 같은 게 지금도 제조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그리고 이 단가가 더 싸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낮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HBM3에서 HBM3로 넘어가는 구간이고 그리고 여기 8단에서 연말에는 12단으로 가거든요. 근데 수율이 더 좋아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말에 나오는 이제 루빈이라는 새로운 그 엔비디아 칩, 그렇죠. 그리고 이제 AMD의 MI400 시리즈에 들어가는 HBM4 같은 경우는 정말 난이도가 제조 쪽에서 거의 헬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렵거든요. 그러면 ASP가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낮죠. 그렇죠. 예. 예, 계속 공급자 위주의 장을 맞습니다. 가는. 그래서 하이엔드 쪽은 제가 보기엔 탄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HBM까지 공급 과잉으로 본 건 저는 약간 오판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DDR4 같은 이런 레거시 쪽 그리고 로엔드 쪽 이런 쪽은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메모리 기업 이제 CXMT 창신 메모리는 중국 정부가 굉장히 아주 전략적으로 투자를 계속하고 창신 메모리를 어떻게든지 키워서 SK 하이닉스나 정말 엔비디아까지도 넘볼 수 있는 기업 업체를 키우겠다 뭐 이런 식인데 이게 보니까 근데 현실은 현실이에요. 이게 중국이 이제 디램 시장 내수 시장도 엄청 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을 이제 내수 시장 중심으로 키워서 창신 메모리가 올해 1분기에는 7%밖에 못했는데 이걸 내년 4분기 정도 가면 1년 만에 16%로 늘리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정말 내보이기도 한데 모건 스탠리가 이게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굉장히 취약점이다. 중국이 따라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낀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 따라잡힐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오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월 16만 장 캐파 정도가 되는데 생산 수율은 아직까지는 뭐 사실 그 반도체 업체라고 하기는 그래요? 네, 굉장히 낮는데 물량품 걸러내고 나오는 물량만 해도 이게 적지 않다는 거죠. 이게 워낙 많이 만드나 보죠. 그렇죠. 이게 저가 제품 이게 들어오는 게 우리 기업들한테 무슨 영향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그 우리 그 메모리 기업들의 현 상황은 기존의 그 라인들을 DDR5나 HBM으로 전환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러면 그 DDR4 같은 레거시 쪽에서 공급이 갑자기 부족해지잖아요. 예전에 LCD로 그렇죠. CRT가 전환되면서 네. 갑자기 CRT 가격이 막 치솟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환되면서 레거시 쪽에서 충분히 돈을 벌고 이걸 잘 전환하면 하이엔드 쪽에서 돈을 벌고 꽃놀이패다라고 했는데 이 한 축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굉장히 뼈아픈 거고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가 정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CXMT가 거의 마이크론 수준의 캐파를 확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100% 캐파를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월 16만 장인데 내년이 그러면 32만 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마이크론의 디램 생산 능력이 월 33만 장 정도 됩니다. 그럼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다만 이제 중국 업체들의 어떤 기술 수준이나 생산 수율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뭐 DDR5나 HBM 같이 하이엔드 쪽에 들어올 수 있는 기술 수준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 또 한 축이 이제 설계, 엔비디아하고 거의 비슷한 스타일의 모델이지만 양치 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중국의 업체가 있단 말이죠. 여기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는 건데 보니까 낸드 플래시 성능 개선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미국이 이 업체를 굉장히 겨냥하고 제재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방금 하셨는데 물량적으로는 그렇다 치고라도 중국이 언젠가는 이걸 질적으로 고성능 메모리 쪽으로 가는 발판을 지금 계속 마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좀 더 경계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둘 다 메모리 회사인데요. 아 그래요? 예, 예. 일단 CXMT 같은 경우는 D램이 주력이고, 네. 예, YMTC는 낸드 플래시가 주력인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둘 다 이제 종합 반도체 회사는 맞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동안 YMTC는 낸드 플래시 쪽이 그래도 꽤 잘한다라는 인식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가 가뜩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생산을 굉장히 강하게 조절을 해서 뭔가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CXMT는 D램 쪽에서는 아직까지 기술 격차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물량 폭탄이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YMTC도 지금 이제 엑스태킹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지금 4세대 4.0 버전까지 최근에 공개를 했는데 네. 요게 160단 낸드 플래시 그 3D 낸드죠. 네. 160단인데 이게 비트당 밀도 그리고 1GB당 면적을 보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못지않다라는 게 지금 시장 평가거든요. 물론 여기도 아직까지 뭐 생산 수율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뭐 떨어지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중국 업체한테는 이게 별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어쨌든 중국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죠. 감가상각이라는 변수를 무시해도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기존 메모리 3사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투자를 하면 감가상각이라는 걸 변수를 두고 생산 수율이 안 되면 생산하면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중국은 이제 그런 거 무시하고 계속해서 물량 폭탄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네. 그리고 꽤 제품도 쓸만하다라는 게 좀 정말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쓸만한 게 아니라 조만간 생각보다 빨리 정말 경쟁 제품 퀄리티를 질을 가진 제품으로 올라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정말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근데 물론 뭐 민간 업체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지원을 좀 얘기하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중국은 정말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K반도체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제 불과 뭐 몇 년 전만 해도 대기업을 뭐 우리 혈세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반도체가 글로벌 국가 대항전이고 그럼요. 지금 AI가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거 상황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국가 경제에 상당한 타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향적으로 많은 어떤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중국 기업들이 그냥 보조금으로 그냥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긴 합니다. 보조금이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중국 제품 사주면 20% 리베이트를 주고 이런 것도 있는데요. 사실 중국 기업들이 혁신도 굉장히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예전에 뭐 이렇게 생산 수율 안 잡히면 뭐 라쿠라쿠 침대 갖다 놓고 뭐 야전 침대 갖다 놓고 뭐 밤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100개의 기업이 있으면 거의 90개가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개 기업이 나머지 90개 기업의 기술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제도화가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중국은?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그리고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요. 아하. 최근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뼈아픈 네. 삼성이 굉장히 그래도 시스템 삼성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이제 우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결국 왜 그렇게 의사결정이 느릴까? 그리고 왜 예전만한 어떤 디테일한 의사결정이 안 될까? 이런 아무리 부분들이 전투력이 좀 상실됐다 이런 비판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 야성이 많이 없어진 거 야성이 아니냐? 없었다. 네, 그게 지금 중국한테서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죠.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K반도체 정말 도전적인 요인들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은 어떻게 좀 전망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10월부터는 국내 반도체 주들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월부터. 네. 일단은 3분기 실적, 그러니까 잠정 실적 발표 즈음에서 일단은 이제 불확실성들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11월 5일이 미국 대선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대선이 어쨌든 누가 되든 이제 불확실성은 없어지는 거죠. 네. 지금 박빙이 구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업황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SP라고 하는 평균 판매 가격이 3분기에 약간 둔화가 됐었는데 4분기에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큽니다. 반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에는
반도체를 다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